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무언가에 잘 빠져드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음식이든 노을이든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수뇌보 같은 사랑을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큼 빠져들 수 있다는 걸 인생 전체에 걸쳐서 배웠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해준 저의 전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같은 스튜디오님과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라도 다른 게 아니라 스터디 내내 제가 그쪽만 쳐다본 거 아세요? 네, 아니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그게 너무 예쁘셔서요. 혹시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타입이라 이대로는 스터디에서 공부하는 것은커녕 고민만 한참 바다가 끝나버릴 것 같아서 미리 선수쳐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스터디에서 만나 커플이 됐어요. 남편은 한의학과에, 저는 영문학과에 재학 중이었죠. 당연히 남편은 한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저는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둘 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냥저냥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에 몰두할 정도는 되어서 누가 먼저 꿈을 이루나 내기를 하면서 매일같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며 연애하던 그런 평범한 커플이었죠. 그런 저에게 갑자기 인생의 우여곡절이 시작되었어요. 시작은 부모님의 교통사고였죠. 아버지는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며 전국을 누비는 분이셨어요. 가끔 엄마가 아버지를 따라 동행하기도 했었어요. 두 분은 워낙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꼬부부였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어린 두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고 밥도 챙겨주고 하는 데는 이골이 나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새벽 운전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좀 멀리 갔다 오느라 내일이나 돼야 돌아올 거야? 아유. 우리 때문에 깨었네. 좀 더 자하도록 하렴. 조심해서 다녀올게. 네, 엄마가 있으니 심심하거나 졸리진 않으시겠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제가 일어나기도 전 졸리 눈을 비비며 새벽 운전을 나서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배웅한 것이 부모님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집을 나서신 부모님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리신 거죠. 심지어 경찰은 아버지가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했어요. 전 믿을 수 없었지만 아무런 방도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블랙박스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아버지가 낸 사고로 상대방 차에는 사망자와 부상자까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낸 사고의 피해는 온전히 제가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당시 고작 23살이었어요. 보상금은 어린 초에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보험회사에서 일부 금액이 나오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친척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주기는커녕 모두 나 몰라라 하기 바쁘더군요. 좋은 일이 생길 땐 누구보다 먼저 와서 챙기고 빌붙으려 하더니 참 속상한 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온 대학을 중퇴하고 돈을 벌기로 했어요. 아직 한창 자라나는 중인 여동생과 남동생을 굶길 수는 없었기에 저는 악착같이 살기로 했어요. 당시에는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도 헤어지자고 말을 했죠.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나 더 이상 연애할 상황이 아닌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상황에 따라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런 게 연애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 여전하면 되는 거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누가 곁에 있어 줘야지 하지만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의기투합해서 이 시련을 어서 이겨내자고 하더군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건 아니었어요. 시댁의 형편이 점점 좋지 않아지면서 남편 역시 가난한 한의대생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친척들마저 저에게서 눈을 돌린 상황에 누군가가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참 든든하더라고요.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다고나 할까요?
저와 남편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남편은 낮에는 공사장에 가서 노가다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죠. 저는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과외를 다녔어요. 데이트를 위해 둘이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학교에서 가끔 점심을 같이 먹거나 하루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며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게 화근이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저에게 처음으로 연락처를 물어보며 했던 말처럼 남편은 정말로 뭔가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타입이었어요. 평소 쓰지 않던 몸을 쓰는 일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남편은 일이 끝나고 나면 한잔하자는 동료. 아저씨들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술자리에 갔다 오면 몸이 힘든 걸 싹 잊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을 잊고 푹 잠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언제 할 거냐고 묻는 제게 남편은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그렇게 매일 밤 술에 취해 반쯤 꼬인 혀로 전화해 오는 남편의 전화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밤마다 마셔 댄 술은 낮에 남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남편은 그 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집으로 찾아가자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술에 취해 깨어나지도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말을 해도 들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다 잠이 들었어요. 깨보니 제가 울고 있더군요. 꿈이라도 꿨나 봐요. 그리고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은 저를 언제부터 바라보고 있었던 건지 한참에 가만히 있다가 제 얼굴에 흘러내린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그러고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잘못했다고요. 그러고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며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후 남편은 공사장 일을 그만뒀어요. 급여는 훨씬 적었지만 그간 밀린 공부를 할 수 있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하다가 사방에 널린 술의 유혹을 견뎌내기 힘들었는지 금방 그만뒀고 아예 한 학기 동안은 학자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전 그런 남편이 걱정되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남편을 함께할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도와주기로 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만나지 못하는 동안 남편이 술에 빠져버린 것 같아 너무 미안했거든요. 저는 잠도 줄이고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렸고 남편은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학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복학할 수 있었죠. 한 번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남편의 어머니와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내가 아들의 여자친구냐 며 반색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구나. 내가 바로 우리 아들 생명의 은인이구나. 아유, 생명의 은인이라뇨. 과찬의 말씀이시던데요. 전 그냥 옆에 있어준 거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려. 그 녀석이 한창 술에 빠져 있을 때 난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만 알았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아버지가 술을 무척 좋아하셔서 살아생전에 시어머니의 속을 무던히 썩였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아들도 그 뒤를 밟는구나 싶어 힘들게 대학 보내놔도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계셨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동안 마음 걱정시켜드려 죄송하다고 여자친구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제가 당신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모님 얘기 들었다고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다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며 길에서 한참을 우시는 바람에 주변에서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보던지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주기 위해 가져온 반찬들을 모두 저에게 통째로 주시며 나눠 먹으라고 하시고는 시골로 다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남들보다 1년 늦게 대학을 졸업했고 국가고시에서 한 번 떨어져 다시 1년을 더 보내야 했어요. 그렇게 8년 만에 한의사가 된 남편과 저는 조촐한 축하 파티까지 열었어요. 개원까지는 한참 멀었겠지만 그날까지 또 힘내보자고요. 힘들었던 대학 생활을 떠올리며 둘 다 진저리를 쳤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남편은 작은 상자를 꺼내더군요.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해. 앞으로도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당신은 언제나 내가 빠져있는 곳 중 1순위야. 영원히 당신에게 푹 빠져서 살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영원히 1순위라는 그 말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우리는 곧장 결혼식을 올렸어요. 일가 친지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동생과 남동생이 어찌나 많이 울던지 누가 보면 내가 죽은 줄 알겠다고 저는 환하게 웃기만 했어요. 신혼 살림 또한 조촐했지만 우리는 이제 정말 함께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던 것 같아요. 억지로 시간을 내서 만나지 않아도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오면 서로가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지더군요. 데이트 비용도 아껴지는데 진작에 결혼을 할 걸 그랬다며 우리는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알콩달콩하게 1년의 신혼기간을 보냈다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 1년간 저는 공부를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요. 나중에 남편이 개헌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겠다 싶어서였죠.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출산 직후까지 계속 일을 했고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되었죠. 비교적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시간은 잘만 흘러가더군요. 남편의 개헌은 아직까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남편은 한의사로서 저는 간호조무사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이 계속됐어요. 나라에도 순조롭게 잘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가장이 된 후 의젓해진 것 같으면서도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어요. 여전히 무언가에 종종 빠져들었어요. 대학 때 이후 술은 입에도 안 되게 됐지만 대신 낚시 게임 같은 취미 생활에 푹 빠져들었다가 세그머니 빠져나오곤 했어요. 저는 아주 큰 돈과 많은 시간이 드는 것만 아니면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어쨌든 남편이 빠져들어 있는 1순위가 저라는 것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1순위가 바뀌는 일이 생겨난 거죠. 그건 바로 새로운 사람, 즉 다른 여자였어요. 동료 한의사들과 여자들이 나오는 주점에 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여자와 눈이 맞은 거였어요. 티가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잦아진 외출, 가끔씩의 외박,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씀씀이, 줄어드는 연락.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가 한창 예민할 고3이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었기에 증거를 하나씩 모았어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경고를 했죠.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할머니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사람을 그런으로 보고 그래? 나 바보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친구도 착실하게 모아놨어 준 거라니 무슨 중고를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 딸은 고3이야. 중요한 시기라고. 내가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건 그것 때문인 줄 알아? 조용히 정리해. 한 번만 봐주는 거야. 2번은 없어. 절대로.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정말 몰라서 물어? 난 분명히 경고했어. 남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끝까지 잡아대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그 후 달라진 모습을 보였기에 저는 알아서 잘 정리했으려니 생각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는 고3 시절을 무사히 보내고 20살이 되어 명문대에 입학을 했죠. 저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하는 도중에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울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집에 갔는데 남자가 웬 여자와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바람에 피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저와 딸이 없는 틈을 타 그 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인 거였죠. 어떻게 상간녀를 집으로 끌어들여 딸에게 그런 장면을 보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당장 남편의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뭔가 변명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듣고 싶지 않았기에 다짜고짜 남편의 따귀를 때리고는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더군요.
저는 상간녀의 가게에도 찾아갔어요. 태어난 낯짝으로 이런 가게에 여자분이 무슨 일로 쳐서 왔냐고 하는 상간녀를 본 순간 정말로 참을 수가 없어진 저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죠. 할 일이 없어서 멀쩡하게 가정 있는 남자한테 꼬리를 쳐 너 오늘 한번 내 손에 죽어봐라. 어머이, 여자가 왜 이래 미쳤나 봐. 미쳤어. 미친 게 나인지 너인지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뻔뻔하게 감히 남의 집에 발을 들여 남편 단속 제대로 못 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사람 살려요. 어이없게도 상간녀가 저를 상해죄로 고소를 했어요. 제가 상간녀에게 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더 환장하겠는 건 남편은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다며 이혼 요구를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실제로 상간녀가 임신을 했는지 어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은 위자료, 재산 분할 등 모조리 다 저에게 양보하고 대신 집에서 저와 딸을 내쫓았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면서 당신 흔적 남는 거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치우고 나아가 알겠어. 내 참 애정이라도 있었다면 제발로 좀 알아서 나아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거지도 아니고 여자로서 자존심도 없어. 당신이 오죽 못났으면 내가 바람이 났을 거란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지? 어떻게 딸이 듣는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심지어 쥐꼬리만 한 돈을 주면서 저런 소리를 해대니 정말 분통이 터지더군요. 솔직히 말이 한의사지. 여태까지 개원도 못하고 페이닥터로 살아왔으니 재산이고 능력이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와 결혼 후에 제가 착실하게 모아둔 적금 덕분에 겨우 제가 받을 몫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나름 충격을 금방 극복해냈어요. 어차피 전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과 밖에서 보냈던 터라 딸과 애착 형성이 크게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딸은 법마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연애도 결혼도 다 필요 없다고요. 그러고는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명문대의 학벌을 살려 과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딸이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죠. 저 때문에 딸이 푸릇푸릇한 대학생활도 즐기지 못하고 연애도 하지 않고 돈만 아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안타깝더군요. 저와는 다르게 즐거운 대학 시절을 보내길 바랐는데 말이죠. 이 모든 게 정말 저 때문인 것만 같았어요. 이 와중에 딸은 장학금도 받고 과외비로 생활비까지 보태며 어느새 수석으로 졸업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니? 엄마가 크게 도와줄 수는 없어도 너 하고 싶다는 거 절대로 말리지는 않을게. 글쎄, 굳이 당장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과외다 당분간 계속하려고 해. 그래, 괜찮겠어? 수입도 그냥 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고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보람도 있어. 애들 성적이 오르면 내가 다 기분이 좋다니까. 심지어 딸의 가르치는 실력이 있어 괜찮았는지. 아이들의 성적이 잘 올라서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좋게 난 모양이었어요. 딸은 과외만으로도 웬만한 대기업을 다니는 동기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면서 바쁘게 지냈죠. 대출을 받아서라도 본격적으로 공부방이라도 하나 차릴까 고민을 하던 찰나. 딸은 입주과외를 제안받게 됐어요. 연봉제로 제안을 받았고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기에 딸은 그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죠. 딸의 말에 의하면 그 집은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었고 과외를 받는 여학생은 재수생이라고 하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요? 여학생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부모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거라고요. 을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하게 되었고 조부모가 돈이 많다 보니 입주과외를 붙여주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딸이 그 집에서 잘 지낼지 걱정이 되었고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조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여학생의 사정도 딱히 반찬이 되고 그 집을 몇 번 방문했어요. 조부모님에게요. 딸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도 하고요. 그런데 그 집 조부모님이 제 반찬을 맛보고 썩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에게 식사 담당 입주 도우미로 와줄 생각이 없냐고 묻더군요. 본인들과 손녀 식사를 영향있게 책임져 달라고요. 그쪽에서 제안한 금액은 간호조무사로 제가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았고 딸과 함께 생활할 수 있으니 저로서는 썩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는 딸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몇 달을 있다 보니 이 집안의 사정에 대해서 대충 다 알 수가 있더군요. 이 집에는 딸이 과외 공부를 해주는 여학생 외에도 5살 난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아이는 여학생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 낳은 배다른 동생이었어요. 하지만 여학생은 새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심하게 반대를 해서 같이 살지는 못하고 그 새엄마라는 사람은 여학생의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있는 모양이었어요. 이 집안의 어르신들도 새며느리에게 본인 아들 내조를 잘 해주라고 5살 아이는 본인들이 키우는 것이었고요. 새며느리는 한국에 자주 오는 편이었지만 여학생이 너무 질색을 해서 여학생이 없을 때 5살 아들만 종종 보고 간다고 했어요. 덕분에 여학생은 집에서 늘 기분이 곤두서 있었고 배다른 동생에게도 대면하게 됐어요. 오히려 우리 딸의 친언니처럼 저를 친이모처럼 잘 따랐죠. 언니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죠?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죠. 말씀 놓으시라니까요. 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 아줌마 관련해서만 그런 거예요. 진짜 선생님이 그 아줌마를 못 봐서 그래요. 화장도 진짜 진하고 웃음소리도 이상하고 제가 보기엔 진짜 이상하고 별로인 사람 같은데 아빠는 대체 뭘 보고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입주해서 지내다 보니 저는 온 가족과 친해졌고 5살 아이도 가끔 돌봐주는 일이 생기곤 했어요. 아이는 유독 저를 잘 따르더군요. 하루는 아이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문득 지겨워졌는지 엄마가 보고 싶다며 칭얼거리더군요. 엄마는 저 먼 곳에 계시잖아. 지금 보고 싶어도 당장 볼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엄마 사진이 있어요. 보고 싶을 때도 보라고 했어요. 그래, 어디 아줌마한테도 한번 보여줄래? 네, 좋아요. 우리 엄마는 엄청 예뻐요. 아이는 어린아이 특유의 뽐내는 태도로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액자를 가지고 와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액자를 받아든 저는 어딘가 익숙한 그 얼굴을 들여다보다 그만 액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죠. 묘. 라는 소리가 났고 아이는 이내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아이를 달래줄 생각조차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액자만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꿈에서조차 잊을 수 없는 전 남편의 상간녀였던 그 여자가 그 속에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이의 엄마는 음대 출신으로 유학생활을 하다가 여학생의 아버지를 만나게 됐다고 했는데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여자는 어린 나이부터 주점에서 일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이 집의 어르신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상간녀에게 복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상간녀의 모든 것이 거짓이고 내 말이 참이라는 것을 모두가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죠. 단순히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여자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간녀의 모든 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아에 대한 당시 모아둔 자료를 뒤져봤지만 전 남편의 행적에 중점을 둬서 그 여자의 개인적인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전 남편이 그 여자와 찍은 사진이나 연락한 문자 등의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의 주변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안부를 묻는 핑계로 여러 곳에 연락을 돌렸죠.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진 후 병원에서 쫓겨났다는 정보만 알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즉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주변에 다시 취직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딘가에서는 일거리를 찾았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서요. 저는 조용히 수소문을 해보다가 전 남편의 사촌 누나와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전 남편의 사촌 시누이는 그나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 저와는 이혼 전까지 무척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덕분에 아주 가끔씩 연락을 하긴 했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연락을 한 것도 딸의 졸업을 축하한다며 언니에게 먼저 전화가 왔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간 연락이 뜸했죠. 죄송해요. 아휴,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이혼도 했는데 그냥 언니 동생이지 형님은 무슨 형님이야. 동생이야말로 잘 지냈어. 딸은 취업 잘했고 그냥저냥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형님, 혹시 전 남편 요즘 어디서 일하는지 알고 계세요? 글쎄, 나도 자세히 들은 건 아니고 어디 지방의 요양병원에서 지낸다고 하던데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살다 보니 어디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피해 다니려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면 하긴 맞아.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직도 그 여자랑 히덕거리면서 살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래요? 아, 전에 우리 어머니가 결혼식에 가셨다가 한번 마주쳤다고 들었어요. 아니, 뻔뻔하게 거길 또 데려왔더라고. 언니의 말인즉슨 전 남편은 아직도 상간녀와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여학생의 아버지를 내조하고 있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전 일단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 며칠 휴가를 내고 전 남편이 근무한다는 요양병원을 찾아가 한참을 밖에서 기다렸어요. 제 손에는 고성능 고배율의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며칠간 전 남편은 집병원만으로 갔어요. 집은 후줄근한 원룸이고 퇴근할 때마다 불이 꺼져 있는 것이 누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허탕을 치고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전 남편이 퇴근 후 차를 몰고 평소와는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미행을 했어요. 전 남편이 도착한 곳은 공항이더군요. 전 남편은 본인이 어딘가를 가는 것은 아닌 듯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느낌이 오더군요. 저는 몰래 전 남편의 뒤를 계속 밟았어요. 그러고는 입국하는 어떤 여자와 꼭 끌어안는 전 남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을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상간녀였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쿵쾅거리더군요. 저는 마음을 채 진정시키지도 못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딸과의 상의 끝을 저는 바로 여학생과 여학생의 조부모님, 즉 제가 평소에 사모님,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두 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셋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와 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군요. 여학생의 표정이 점차 일그러졌어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몹쓸 농담을 들으신 것처럼 표정을 찌푸리셨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세상에 농담으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면서요. 아주머니, 저랑 남편이 아주머니 사정 많이 봐드린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오리 솜씨가 워낙에 좋으시니까 제가 월급도 넉넉하게 드리고 있고요.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져와서 우리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좀 경우가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도 그 애가 새며느리로 들이기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런 더 무늬 없는 얘기를 믿을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사모님, 사장님 입장이라도 제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늘 아래 억울하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증거를 다 찾아왔어요. 저는 여학생에게 그리고 사장님과 사모님에게 그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여학생은 바로 분노에 차 소리를 질렀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더러워. 내가 뭘 했어? 그 여자, 처음부터 믿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 아빠도 미친 거 아냐? 어떻게 저런 여자애를 어떻게 믿고 새엄마랍시고 데리고 온 거야? 세상에, 맙서사,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이틀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 아직 한국에 있을 테니 전화해서 사정을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아, 쟤는 아빠. 아들 맞긴 해. 친자 확인해 보라고 해. 큰 소리가 집안에서 나자 5살 아이도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왔다가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아이를 달래 잠자리에 들게 했죠. 아이야, 죄가 없겠지만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할 것은 이 집 식구나 제가 아니라 상간녀라는 생각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마음이 씁쓸하더군요. 현관에는 사치스러운 구두 한 켤레와 커다란 캐리어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문이 열린 틈을 타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장님이 문을 벌컥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전 남편이 말릴 죄도 없었죠. 그리고 딸은 몇 년 전에 봤던 것과 비슷한 장면을 또다시 보게 됐어요. 충분히 자라난 딸은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얼굴을 찌푸렸을 뿐이죠. 울음을 터뜨린 건 사모님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내가 같은 말들이 사모님 입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학생은 애초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는지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집안을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사장님과 사모님 뒤에서 있던 저를 발견한 전 남편은 어이가 없는 듯 소리쳤어요. 얘야, 내가 왜 여기에 있어? 아, 내가 뭐라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은 또 뭐야? 아빠. 아니지, 아빠라고 부를 필요도 없지? 아저씨, 눈치 좀 챙겨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몸을 가리는 상관녀와 분노에 가득 찬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학생의 얼굴을 본 전 남편은 그제서야 모든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전이 모든 것이 마치 TV 속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더군요. 그 난리를 겪고 거짓말까지 해서 새로운 남자를 찾아놓고도 아직까지도 전 남편을 만나고 있는 상간녀를 보고 있자니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라 할지 천년의 사랑이랄지 참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둘이 결혼하지 왜 불륜을 저질러서 엄한 상대방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멀쩡한 집안을 이렇게 박살내는 건지. 상간녀는 급히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생각하시는 거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네. 뭐, 우리를 파업으로 하는 게냐, 이런 꼬락서니를 보이고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아주머니한테도 얘기 다 들었다. 저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지네. 아들도 우리 아들 자식이 맞기나 하니 순간 남편이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사람 만나는 거 처음입니다. 정말입니다. 술집에서 만나서 함께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이 사람이 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 저 말이에요. 그럼 뭐야? 며느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몸을 낮춰 전 남편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러고는 말했죠. 한 번만 처음 몰랐어.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데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니? 너희들 전에 공항에서 눈물을 흘렸잖아. 예전에 그냥 넘어간 게 참으로 참았는데 또 이런 기회를 주니 고마워. 내가 한 번만 봐준다고 했었지? 두 번은 없을 거라고 했잖아. 걱정 마. 용서 같은 건 절대 없을 테니까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이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거 말이야. 여학생과 사모님 그리고 사장님은 못 볼 꼴을 봤다며 일단 자리를 뜨자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고맙다고 또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남의 집안일을 끌어들여서 미안하게 됐다고 하지만 제가 아니면 까맣게 몰랐을 거라고 고맙다고요. 저는 딸의 과거의 일이 떠올라 여학생에게 괜히 미안했어요. 한창 민감한 시기인데 이런 일 겪게 해서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여학생은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했어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리고 이모, 저는 그 여자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싫었어요. 아니, 아무리 봐도 천박하게 짝이 없었는데 아빠 눈이 어떻게 된 건 아닌가 의심했었다니까요. 그 여자가 진짜로 새엄마가 되면 전 집에서 나갈 생각이었어요. 혹시라도 이번 일로 집에서 나가실 생각 같은 거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전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공부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모가 해주는 반찬 외에는 입맛에 맞지도 않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그러시죠. 그 얘기라며 여학생은 저와 제 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자칫 어색해질 수 있는 상황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같아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 후 여학생이 아버지가 짧게 귀국해서 저에게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고맙다고 또 미안하다고요. 여학생의 반대로 상간녀와 여학생의 아버지는 혼인신고까지는 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예요. 5살 아이는 상간녀의 호적에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로 그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친절 확인 검사 결과 5살 아이는 여학생의 친동생이 아니었던 거죠. 뭐 놀랍지도 않은 결과였네요. 이 집의 식구들은 차라리 불일치가 나와 더 다행이라고요. 했어요. 만약에 일치가 나왔다면 빼도 박도 못하고 발목 잡히는 상황이었으니 되려 불일치가 나와 천만다행이라고 할 정도였죠. 그 아이의 아빠가 제 전남편이었는지 혹은 아예 다른 남자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애초에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지만요. 상간녀는 그 집에 남아있던 자신의 옷 한 벌, 구두 한 켤레도 가져갈 수 없었고 오직 아이와 아이의 옷까지 몇 개만을 챙겨서 허둥지둥 떠났어요. 그 누구와도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점잖게도 다시는 서울 안에 발들을 생각일랑 하지 말라고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소리 소문 없이 망하게 해서 다시 쫓아내 주겠다고요. 그리고 전 남편은 요양원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지방이다 보니 한밤중에 일어난 일인데도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간 모양이더군요. 요양병원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갔다고 했어요. 당분간은 페이닥터든 뭐든 취업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